늦어도 올해 2월까지 제출해야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이제 2달밖에 안 남았네요. 오는 2035년까지 우리나라는 온실가스를 이만큼 줄이겠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NDC라고 하는데요. 요거 제출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제출 기한을 넘겨서 지각 제출할 것 같다. 마감을 못 지키는 거죠. 우리나라 정부가. 부처 간 이견 때문에 그런다 그러는데요. 뭐가 문제인지 들어봅니다. 최경숙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진짜 바쁘시죠, 요즘? 네.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팀장님 뵈면 바로 떠오르는 게 후쿠시마 오염수인데 네네. 그때 또 생활 속 방사능 이야기도 또 해주셨고 오늘도 관련해서 전해주실 이야기가 있다고요? 네네. 일단 또 제가 후쿠시마 오염수 전문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일단 후쿠시마 소식 전해드리고 또 의료 방사선 관련한 또 중요한 또 사건이 하나 있어서 네. 근데 꼭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거 전해드리고 NDC 관련한 얘기 할게요. 네. 그래요. 우선 후쿠시마 오염수 현재 어떠한가? 일단 뉴스 보셨을 텐데 작년 11월 5일에 후쿠시마 원전에서 약 0.7g의 녹아내린 해결료 파편을 채취했다. 그런 뉴스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사고 난 지 13년 만에 이룬 어떤 굉장한 이제 하나의 큰 쾌거인 것처럼 네. 보도를 하고 이제 오염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일본 정부가 좀 대대적으로 자랑을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리고 나서 12월에 일본 정부 이제 도쿄전력이 발표한 여러 가지를 보면 이거 조금 거짓말 같은데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네. 좀 자세한 말씀을 드리면 사실 해결료가 녹아내린 해결료 덩어리들이 굉장히 방사선 양이 높아요. 네. 그래서 그 원전 부지에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로봇팔을 개발했던 거고 했는데 꺼낸 그 해결료 덩어리 파편의 선량이 너무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쿄전력이 발표한 바에 의하면 그 내부가 그냥 이건 어떤 방사선 양으로만 이렇게 크기만 좀 비교를 해주시면 보통 70mS라고 70시버트라고 했어요. 시간당. 네, 그러니까 네. 정말 사람이 가면 즉사할 정도의 높은 방사선 양이 그 내부가 꽉 차 있는데 꺼낸 그 해결료 파편 0.7g은 0.2mS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작은 양인 거죠. 그래서 이거 좀 해결료 맞아? 그냥 지나가다 이렇게 로봇가 들어가다가 아무거나 집어온 거 아닌가 이런 의혹을 했는데 안 그래도 도쿄전력 자체가 조금 말을 바꿨어요. 12월에 알파 퇴적물이다. 사실은 해결료가 아니라. 네네네. 그러니까 굉장히 말을 좀 애매하게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일본 정부의 특징은 조금 그런 면이 있어요. 원래 오염수도 오염수라고 안 했다가 처리수라고 했다가 방사성 물질이 많이 남은 것이 좀 들통이 나니까 처리를 기다리는 물이라는 뜻의 뭐 처리 도상수라고 말을 바꿨다가 네. 그런 것처럼 어떤 이름들을 계속 바꿔가면서 그 이름이 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탈피하려는 네, 그런 네. 꼼수를 쓰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번에도 결국은 녹아내린 해결료를 제대로 집어내지 못한 것이 아닌가 그런 이제 의혹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가 그렇다면 지금까지 녹아내린 해결료 덩어리에서 채취했다고 했던 그것이 해결료 덩어리가 아니라면 과연 녹아내린 해결료 덩어리는 어디 있으며 지금까지 880톤이라고 추정하고 있던 네. 해결료 덩어리 잔해는 맞게 추정하고 있는 것이냐라는 질문을 했는데 도쿄전력이 제대로 답변을 못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사실은 좀 계속 의심하고 있었던 네, 네. 부분이거든요. 안에 들어가 보지도 못했는데 880톤의 그 해결료 덩어리라는 것들은 어떻게 추정을 했으며 무엇을 근거로 했는지 사실 제대로 밝힌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서 일본 정부가 지속적으로 그냥 그때그때를 넘기기 위한 거짓말, 변명 이런 것들을 일관하고 있던 것이 또 한 번 들통이 났다. 결국은 후쿠시마 오염수 지금 2월 달 이제 아직 날짜는 정확히 안 나왔는데 2월 달이면 11차 해양 투기가 시작이 됩니다. 마지막 네. 이제 예고했던 그걸 이후에 이제 또 새로운 25년도 이제 오염수 해양 투기를 계획을 잡을 텐데 여전히 그냥 버리겠다는 거 빼고는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다는 게 조금
우울한 소식이 하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후쿠시마에서 아마 제가 여러 번 소식 전해드렸겠지만 소아갑상선암 환자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소아갑상선암 같은 경우에는 100만 명당 두세 명밖에 걸리지 않는 굉장히 드문 질병이라고 전문가들이 말씀하는데 이미 벌써 380명이 지난 8월 검사 결과에서 이렇게 발견이 됐었거든요. 근데 지난 11월에 조사에서 다시 7명이 늘어서 387명의 환자가로 최종이 또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서 그런 피해는 아이들이 입고 있다라는 서글픈 소식 좀 전해드립니다. 그러면 후쿠시마 지역 그 인근에서 소아갑상선암 환자가 일반적으로 100만 명당 두세 명인데 여기 380명이면 대략 한 190배 정도가 더 높은 거네요. 그래서 지금 그러고 있는데 일본 정부는 이것에 대해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영향이 아니라 너무 자주 자세하게 검사를 해서 없던 병이 생겼다 이런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후쿠시마 지역만 이런 거겠죠. 다른 지역, 일본의 다른 지역하고 비교했을 때. 안타깝게도 동일본 지역 중에 후쿠시마와 가까이 있는 미야기현에서도 사실은 소아갑상선암 환자들이 발견되고 있는데 그것들이 일본 정부에서 통계를 내는 것이 아니라 시민단체에서 통계를 내고 있어서 일본 정부가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략 그러니까 이게 원전과 관련된 그 일대에서 지금 나타나는 현상으로 맞습니다. 본다. 그래요. 그럼 우리 일상 속에서 생활 속 방사능 소식 알려줄 게 있다고 하셨던 거는 어떤 걸까요? 아까 일본 정부에서도 마치 소아갑상선암이 늘어나는 것이 너무 잦은 검사를 해서 의료 방사선으로 인한 피폭이다. 그래서 갑상선암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말을 한 것처럼 우리가 어떤 진단을 위해서 또 치료를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기도 하지만 과도한 방사선 치료나 방사선 진료가 썩 좋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료방사능 같은 얘기를 할 때 반드시 의사에게 사실은 환자 입장에서 의사에게 이 진료가 필요한 것인가요? 라고 묻기는 쉽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이 진료가 필요한가요? 이 진료 외에 다른 방법은 없나요? 라고 사실은 물어야 되는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의료 방사능 피폭량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사실은 관리가 돼야 되는데 증가하고 있는데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괜찮은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좀 필요가 없는 그 방사선에 노출될 경우 아이들에게는 별로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의료 방사능에 대해서는 좀 주의가 필요한데 이번에 특히 아마 저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 데리고 가면 아이들 때문에 이제 보호자가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보호자가 이제 그 아이랑 같이 엑스레이나 뭐 이런 걸 찍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호자도 약간 사실은 의료방사능에 노출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굉장히 큰 사고가 일어났는데 피폭량이 상당히 높은 그 선형 가속기라는 환자 치료를 하는 그 치료기가 있었는데 원래는 거기는 환자만 들어가야 되는 그 진료실이거든요. 근데 보호자가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물론 보호자가 거리가 좀 떨어져 있어서 뭐 피폭량을 계산하면 별거 아니라고 했는데 저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는지 너무 놀라웠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 불과 한 석 달 전에 다른 병원에서지만 같은 기계에서 그 관리하는 기술자가 그 기계를 점검할 동안 기계를 잠시 꺼놓고 거기서 낮잠을 주무신 거예요. 근데 다른 분이 거기서 낮잠 주무시는 걸 모르고 기계를 가동을 해서 어머나 어떻게 피폭이 어머나 어떻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병원에서 담당자들이나 기술자들이 계속 일상적으로 이런 일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안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불감증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료소 방사선 관련해서 제가 보호자로 갔을 경우에도 그렇고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 일인지를 물어보는 일. 또 뭐 예를 들면 제가
그러니까 보호자로서 그것이 불필요한 피폭에 노출이 되지 않도록 차폐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앞치마 같은 것이 있거든요. 네, 앞치마 네. 그런 것들을 요구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로 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생활 속 방사선에 대해서 최경숙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님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우리나라 왜 지각 제출하고 있는지 이야기 5부에서 본격적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최숙자님이 어제 저녁 먹으면서 남편이랑 그런 말 했어요. 어릴 때 자랄 때는 물자가 귀해서 뭐 하나 버리지 않고 끝까지 썼는데 쌀뜨물도 버리지 않고 소를 안 키우는 집에 통까지 갖다 놓고 받아다가 소 키우는 집에서 갖고 와서 여물로 썼는데 지금은 물자가 너무 흔해서들 탈이라고요. 오늘 기후톡파원 이혜숙님의 김장 이야기 들으니까 그 생각이 갑자기 나네요. 그러셨는데 최숙자님 우리 집도 저희 집도 쌀뜨물 안 버립니다. 왜냐하면 채식하는 사람들은 이 쌀뜨물이 말하자면 고기 국물이에요. 이거를 육수 낼 때 쌀뜨물을 쓰면 아주 맛있어지거든요. 이 쌀에 단백질이 있다는 걸 제가 쌀뜨물 쓰면서 항상 느껴요. 그리고 또 여기 우리 밀라노님이 4부에 나오신 최경숙 팀장님 얘기 듣고 듣도 보도 못한 사고가 다 일어나다뇨. 한국의 방사선 관계 종사자분들이 좀 방심하고 계신 거 아닐까요? 그런 앞치마는 치과에만 가도 치아 촬영할 때 당연히 덮어주는 건데 그걸 요구해야 한다니 이해할 수가 없네요. 이탈리아에서는 치과만 가도 그걸 치아 촬영할 때 덮어주나 보죠? 우리나라도 저도 지금 최경숙 팀장님 얘기 들으면서 그게 굉장히 지금 좀 당연하게 생각하고 무심하게 넘어갔던 거 아닌가 의료 방사선이 그런 생각이 얼핏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지각 제출에 대해서 이건 또 왜 늦었을까요? 최경숙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무엇이냐 NDC가 하고 청취자분들이 물어보신다면 일단 아마 며칠 전에 대대적으로 뉴스 또 났었죠. 네, 네. 지난 10년이 가장 더운 10년이었다. 계속 저희도 캠페인 하면서 네.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네. 올해 여름이 가장 시원한 여름이었다. 이런 얘기 하던 것처럼 사실은 이제 기후 변화로 인한 이제 기후 위기가 굉장히 심각하고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구는 멀쩡할 겁니다. 인간이 위험해지는 거죠. 네. 그런 것처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기후 이런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류가 모두 모여서 협약을 맺은 겁니다. 우리 진짜 온실가스를 감축하지 않으면 인류가 진짜 큰일 난다. 그렇게 해서 서로 약속을 한 게 이제 파리 국제 조약을 맺은 것이 파리 협정의 일부고 네. 개별 국가들이 이제 모여서 온실가스를 이만큼씩 줄이겠다고 약속을 한 것이 바로 NDC. 네. 각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고 우리나라 역시 2030년까지 이제 뭐 2018년 대비 몇 퍼센트, 뭐 2017년 대비 몇 퍼센트 이런 것처럼 계속 꾸준히 약속을 해 왔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해서 뭐 40% 감축하겠다, 20% 감축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 왔는데 네. 뭐 사실은 이런 뭐 몇 퍼센트 감축하겠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얼만큼 감축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느냐를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숫자라는 것은 우리가 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목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무엇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실질적인 것들을 좀 지켜봐야 되는데 정부 통계만 봐갖고는 사실은 좀 되게 잘하는 것처럼 느끼지만 굉장히 못하고 있거든요. 네. 실제로 얼마나 감축하고 있는가를 보면은 네네. 실제로 실천되는 건 그렇게 많지가 네네. 않다. 네.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가 기후 대응을 하는데 이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우리한테는 어떤 중요한 기준이 되겠네요. 어쨌든 국제적 약속이니까 네네. 지키려고 이런저런 분야에 적용을 할 거 아니에요? 네네. 이걸 언제까지 어디에 제출해야 되는 건가요? 일단 올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2월까지 유엔 기후변화 협약 사무국에 제출을 했어야 합니다. 네. 했어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해야 하죠. 네, 2월. 예. 근데 2월이면 뭐 얼마 안 두 달 남았잖아요. 근데 남았잖아요. 지금 이제 올해 제출 그때까지 못 하겠다라고 이미 정부는 얘기를 했고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있는데 뭐 네. 부처 간의 갈등이나 뭐 이렇게 하지만 결국은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더 잘하기 위해서다 이런 핑계를 댔습니다. 네. 근데 뭐 부처 간의 갈등 뭐 이런 핑계를 댔지만 결국은 부처 간의 갈등이라기보다는 기업의 어떤 편의를 봐주다 보니까 이 목표치를 맞출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아, 네. 그 부처 간의 갈등이라고 하면 그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 네. 어떤 걸 얘기한 그러니까 걸까요? 예를 들면 기업의 편의를 봐줘야 되는 산업부와 뭐 그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되는 환경부와 뭐 여러 가지 그런 자기 입장에 따른 그 이것들이 너무 참여하게 커서 그거를 도저히 맞출 수가 없었던 거죠. 네. 이거를 조정하는 게 네. 행정부의 역할이잖아요. 그쵸. 각 부처 장관이 하고 네네. 싶은 대로 하게 두는 게 아니니까 네, 네. 여기 조정을 안 했다는 거네요. 그러면 이 갈등을. 그리고 사실은 조정을 안 했다기보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자화자찬을 하면서 네. 그러니까 굉장히 좀 했던 게 작년에 환경부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6.5% 초과 감축했다라는 자화자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보고서를 쫙 봤더니 네. 그러면서 이제 뭐 핵발전소 확대 정책 때문에 온실가스를 초과 감축할 수 있었다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재생에너지를 확대했기 때문에 감축 부분이 더 늘어났고 아. 또 재작년 겨울이 굉장히 따뜻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난방비가 덜 들었던 겁니다. 그렇구나. 그런 자연적 요소 때문에 줄어드는 걸 마치 환경부가 굉장히 정부가 잘해서 줄어드는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저 어제 뉴스 나온 거 보고 네.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떤 것 때문에? 2016년부터 지금까지 민간 석탄 화력발전소에서 배출한 온실가스를 통계를 통째로 누락했던 겁니다. 아, 그렇게 해도 되나요? 그 아니요, 중요한 걸 그래서는 텐데. 안 되죠. 예. 네, 그렇게 누락해 놓고 6.5% 초과 단출이 초과 감축을 했다고 자랑을 했던 거니까 이렇게 엉터리로 통계를 잡았으니 2월 달까지 제출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민간 석탄 화력 발전소에서 어느 정도의 탄소를 배출하고 있는지 네. 그 통계를 아예 누락을 네, 했다고요. 2016년부터요. 굉장히 대범했네요. 네. 그래서 과감하게 7년 무려 7년간의 통계를 누락했던 거를 이제야 발견했다는 게 저는 너무 놀랐고요. 이게 납득이 되나? 네. 이거를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게 저는 너무 놀랐고요. 그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네. 늦게 냈을 때 네. 늦게 낸 나라에 대해서 뭔가 벌칙이 있으면 늦게 안 낼 거 아니에요? 혹시 벌칙 없는 거 아닌가요? 이런 거? 사실상 이게 또 돈으로 또 해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 돈 벌금 내면 되나요? 네. 그 돈 아껴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할당량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할당량 같은 게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미리 당겨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미래의 아이들이 그러니까 제가 미래 세대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네. 미래 세대가 써야 될 것들까지 지금 계속 가부를 해다 쓰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부를 해다 쓰면서 이거를 계속 상계를 해서 어떻게든 맞춰 나가는데 그것이 결국은 한계가 올 거라서 그게 이제 한계가 올 것이고 지금 그렇게 해서는 또 안 되는 것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지금 팀장님이 미래 예산을 당겨다가 네네. 상계를 하고 있다라고 하신 거는 네네. 우리가 환경에 피해를 끼치는 면을 그렇게 표현하신 아니고, 건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돈을 지금 진짜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국가당 배출해야 되는 어떤 그 배출 상한하는 그 온실가스 그 양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거 이상은 하면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뭐 벌칙이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1.5도씨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러니까 1.5도씨가 되려면 이 이상은 배출하면 안 돼. 뭐 이런 것처럼 그런 이게 정해진 그 양이 있는데 이미 그것들을 계속 초과해서 쓰면서 내년 것까지 다 당겨다 쓰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면 배출 할당제라고 해서 돈을 주고 조금 그런 것들을 사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굉장히 사실은 교묘하게 조정을 하면서 숫자를 맞추고 있는 겁니다. 예. 네, 우리가 요 얘기 음악 듣고 조금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네, 최경숙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님과 후쿠시마 오염수 얘기, 또 우리 생활 속의 방사선에 대한 이야기, 이어서 오늘의 본론,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 우리나라는 왜 지각 제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 얘기를 여쭤보면서 음악을 틀었죠. 이거 제때 제출 안 하면은 무슨 벌칙이 있나요? 왜냐하면 국제협약 이런 거 맺어도 벌칙이 보통은 그냥 가볍거나 잘 없으니까 네. 각자의 나라가 알아서 하는 식으로 가기 마련인데 NDC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출하는 것도 이게 명쾌한 벌칙이 없으니까 우리가 늦게 내는 거 아닌가 싶어서 여쭤봤어요. 네네. 사실은 막 정말 그러니까 크게 벌칙이 있으면 이렇게 못 낼 텐데, 네, 그 제재가 있진 않아요. 네, 굉장히 사실은 심각한 제재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진 않는 게 사실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기후변화 협약 때마다 선진국들이 어떻게 보면 책임을 좀 방기하고 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든 네. 잘 사실은 약속을 지키지 않으려는 면도 있거든요. 아. 네, 네. 그래서 제가 쉬는 시간에 최경숙 팀장님께 여쭤보니까 아까 4부에서 설명하셨던 거, 5부에서 지금 네네. 음악 나가기 전에 설명하셨던 게 우리가 뭐 2030년까지 감축 목표, 2040년까지 감축 목표가 있으면 지금 못 지키는 거를 나중에 남겨놓은 탄소 배출을 갖고 와가지고 지금 써버리면은 네네네. 2030년까지 우리가 뭐 예를 들어 40%를 줄이겠다고 했는데 못 줄였으면은 그 뒤에 가가지고 막 80%씩 줄여야 된다는 거죠. 네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탄소량이 막 적게 남아버린다는 네네. 거죠. 네네. 그 얘기를 해주셨고 또 하나는 이렇게 배출하는 탄소만큼 배출권을 사라 하는 네네. 그 페널티도 이제 네네. 벌칙도 있다. 네네. 사실 배출권을 우리가 좀 사면 되지 배출을 좀 하고 산업국가인데 이럴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낄 수 있는 건 아껴야지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올해 작년에 도서관 예산 다 깎이고 정말 그 푼돈 예산들 돈 없다고 다 깎였잖아요. 네네. 그렇죠. 뭐 노인들 모이시는 센터나 이런 데 예산도 다 깎였는데 그 배출권을 썸벙썸벙 우리가 또 살 게 아니죠. 이거 네네. 탄소 배출을 줄이면 줄일 수 있는 건데 어쨌든 벌칙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벌칙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우리가 제때 안 낸 거죠. 이거 문제는 어떻게 대안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방법은 방법은 하나예요. 정말 우리가 그러니까 진짜 뼈를 깎는 고통이라는 말 흔하게 하잖아요. 근데 방법은 다 인류가 멸망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정말 간절한 목표 아래 재생에너지 느리고 석탄화력 발전소 당장 중단해야 되거든요. 유엔에서 유엔 기후구 에서 2030년까지 석탄화력 발전소를 다 중단해야 된다라는 말을 네. 할 만큼 사실은 진짜 굉장히 급박하게 변화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네, 모든 네. 화력발전소 문을 닫아야 석탄화력 된다. 발전소 문을 닫아야 된다. 그러면 아마 전기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은 또 뭐 핵발전소 가동해야지 이렇게 하지만 핵발전소가 결코 기후위기의 대안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해서 그래서 필요한 것이 에너지 전환, 네. 재생에너지를 누리고 또 에너지를 또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현명하게 사실은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고 이것이 그리고 또 무조건적인 어떤 아마 AI 발전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실 텐데 사실은 그런 AI 기술이 정말 반드시 필요한 기술인가? 예를 들면 데이터 센터가 무작정 늘어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인가? 이런 철학적 고민이나 산업적 고민이나 이런 것들을 저는 우리 사회가 다 함께 좀 그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서 책을 읽었는데 어떤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우리가 정말 많은 것들이 다 데이터잖아요. 이메일도 정말 저도 그래서 요새 이메일 같은 거를 굉장히 빠르게 삭제하거든요. 이메일이 많이 쌓여 있는 것도 데이터 센터에 사실은 쌓이잖아요. 네. 그런 거 하나하나 삭제하는 것도 하나의 저는 데이터 센터를 줄이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 하나하나 우리가 그 보존해야 될 데이터 가치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생각해서 뭐 그런 것들서부터 해서 조금 생각을 해야 되고 또 그런 것들이 한 발짝 한 발짝들 나가는 것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는 목표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좀 정부가 그런 철학적 고민도 없고 뭐 아무런 없이 무조건 되게
약간 전시하듯이 온실가스 몇 퍼센트로 줄이겠다 이런 것들로만 하는 게 저는 좀 정책적인 면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린다는 게 사실은 온실가스라는 게 석탄화력 발전소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네. 온실가스를 유발하는 물질들도 있어요. 우리 대표적으로 아실 거예요 아마. 뭘 기억나는 거 있어요? 아니요. 퀴즈는 금물입니다. 아 진짜요? 특히 과학 퀴즈 이런 거. 네, 왜 어떤 걸까요? 대표적으로 에어컨 냉매. 아하, 프레온 가스요. 네. 옛날에는 왜 우리 이렇게 머리 맞아요. 그 스프레이 뿌릴 때, 네. 오존층 파괴한다고 해서 네, 저는 안 네. 뿌리고 다녔어요. 네, 이렇게 네. 붙이고 다녔어요. 그랬던 거 기억하시 이렇게 붙였던 네, 네. 거 그런 것처럼 에어컨 냉매나 반도체를 만드는 과정에서 나오는 그런 불속가스 같은 것도 사실은 온실가스를 굉장히 유발하는데 네. 우리나라는 아직 그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이나 감축 목표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나 뭐 해서 산업적으로 굉장히 그런 것들에 대해서 확대하는 정책만 있을 뿐 그곳에서 배출되는 그런 온실가스 유발 물질들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조금 걱정스러워서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을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경제 발전이 우선이 아니라 환경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그다음 경제 발전을 생각하는 그런 조금 우리가 발상을 전환할 때가 아닌가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온실가스 감축하면 다 탄소를 생각하는데 네. 불속가스나 프레온가스 같은 것도 같이 생각해야 된다. 네네. 그 문제가 굉장히 또 한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네. 그래요. 그래서 오늘 끝으로 청취자분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요. 네. 지금 사실은 우리가 올해 여러 가지 기후 관련한 큰 국가적인 일들이 있습니다. NDC 목표 관련해서도 그렇고 또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라는 것도 작년부터 해서 이제 네. 하는데 그 뭐냐 하면 국가가 전력을 어떻게 소비할 것인가 산업 구조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는 건데 네네. 산업부가 이제 나서서 세우는데 그런 것들이 계획이 세워져야 발전소를 세울 것인가 말 것인가 또 그것에 따라 전력 소비량을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는 핵발전 위주의 정책을 하다 보니까 조금 아마 그 뉴스에서 들으셨을 거예요. 핵발전소를 신규를 3개 건설하고 SMR을 건설하고 뭐 하는데 문제는 핵발전소를 건설하다 보면 재생에너지가 발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일례로 지금 호남권에서는 원전에서 나는 전기를 우선적으로 송전하기 위해서 재생에너지를 송전을 제약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영광 원전 다시 돌린다는 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게 그러니까 전력 산업이라는 게 핵발전 따로 석탄화력 발전소 따로 뭐 태양발전 따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다 맞물려서 굉장히 조화롭고 치밀하게 효율적으로 가야 되는 일이라서 우리가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해서 이것들이 잘 정책이 이루어져야 되는지 우리가 관심 갖지 않으면 이게 한순간에 무너져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 변화를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가 증가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경직성 전원인 핵발전소가 그만 가동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사실은 지금 대한민국이 많은 사회가 복잡해서 여러 문제 힘드시고 또 어려우시겠지만 이 NDC 관련해서 또 11차 전력 기본 수급 계획에 대해서도 관심 가져주시고 또 환경운동연합에 대해서도 끊임없는 관심과 응원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NDC와 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관심을 좀 가져달라. 지금까지 최경숙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이셨습니다. 환경운동연합에도 관심을 가져달라. 그러셨는데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